시작부터 다른 너와 나 깨지는 heart 빗나간 네 mention 익숙하거든. Yeah, I think I lost my mind, but it's my kind of love.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고는 주저앉아. 문득 어느 순간 지친 내가 보여. 애쓰고 있지만 So I can love you even though I do. 밀어내봐도 난 너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수록 넌 반짝이 있는 irony. So I envy you. 기대지만 기대하지도 마. 몇 번을 되뇌고 되뇌도 그 손길 한 번에 무너지는 날 볼 때 네 기분은 어때? No, no, no. I guess I lost my mind. Yeah, it's my kind of love. 늘 처음인 것처럼 서툴러서도 상처가 나. 무뎌지기 전에 아물기도 전에 잔뜩 해집어놔. So I can love you even though I do. 밀어내봐도 난 너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수록 넌 반짝이 있는 irony. So I envy you. Yes, I envy you. 시들렁게 부서진 맘이 자꾸 날 핥혀. 아파도 못 멈춰. So when you leave, please make it easy. 'Cause I envy you. I envy you. 네, 프리데스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거 특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선거 특집이어도 프로그램 제목에 프리데스크라고 붙어 있으니까 신청곡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닭다리님이 신청하신 태연의 INBU를 골라왔습니다. 오늘은 특집인 만큼 그리고 날이 날인 만큼 큐레이션이랑 큐시트 산책 없이요. 그냥 어제 대선 결과 분석을 하고요. 2달 후에 출범할 새 정부의 과제 또 향후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긴 밤 보내셨습니까? 밤에 날밤을 샜죠. 날밤을 새셨습니까? 네, 날밤 새고 네. 뭐 개표 방송 보다가 네. 바로 연락 받아가지고 새벽 네. 4시부터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얼마나 주무셨어요? 전혀 못 잤죠. 전혀 못 주무셨어요. 네. 저는 그래도 2시간 MBC 잤는데. 도착해서 MBC 네. 지하 주차장에서 한 쪽잠을 40분 정도 잤습니다. 오늘 아주 뭐 장이 스신 날이시군요. 오늘 어떻게 보면. 네. 이건 장이 쏟다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업무적으로만. 아니 이번에는 대선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원래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19대 대선 때는 12시 넘어서서 거의 1시 전에 당선이 결과가 네, 맞습니다. 당선 네, 인사가 네.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다 끝났으니까 네. 뭐 사람들이 뭐 밤늦게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볼 그렇죠. 일도 없고 하니까 네. 아침 돼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방송사에서도 됐는데 전부 아침에 네.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새벽 4시 막 이렇게 넘어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막 방송이 섭외 들어와. 전화가 방송 네. 그러니까 제가 섭외 전화를 2시 반쯤에 받았어요. 특보처럼 계속 이제 분석을 계속 하니까 밤새도록 돌려가지고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네. 자연스럽게 끌려 나왔어요. 네, 그럼 지금 저녁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니까 이제는 총정리가 다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하루 방송하신 분량의 집대성을 이 자리에서 글쎄요, 해주시면 오히려 되겠습니다. 잘 정리가 됐을지 헝클어졌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은 굉장히 헝클어지는 네. 건 사실이네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 20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 결국 그래도 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뭐 이 시간이면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긴 네, 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최종 득표수를 한번 짧게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숫자만 좀 정리해드리면요. 네. 윤석열 후보가 48.56%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7.83% 네. 두 후보의 격차가 0.73%포인트 납니다. 표차로는 24만 7천 표 정도 나고요.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7% 이렇게 얻었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마이크가 조금 멋이다고 아 그래요? 네, 댓글이 들어와서 그러면 제가 좀 조금만 가깝게 당겨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 그러면 굉장히 신승입니다. 가까스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가까스로 승리하기도 했고요. 네. 운도 좋았던 것 같고 네. 하늘이 내려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선거 결과인 것 예.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새벽 4시 15분쯤에 이제 집을 나서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을 찾아가서 네. 어떻게 보면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첫 공식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방송을 봤는데 너무 당내부를 대상으로 한 내용인 것 같고 만세삼창도 하고 해서 첫 공식 메시지부터 조금 저거는 조금 하면서 제가 좀 갸우뚱했거든요. 그런데 네. 뭐 전반적으로 오늘 하루 네. 움직이는 동선이나 보니까요 미리 준비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당선될 거라고 네. 거의 확신을 한다고 하면 미리 다음날 일정은 이렇게 될 것이고 네. 그 일정 준비는 어떤 팀에서 어떻게 맡아서 메시지는 어떻게 되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다 붙어가지고 다 정리해주는 작업도 할 거고 메시지도 당선 소감도 미리 다 써놓고 난 다음에 그걸 딱 정리된 상태에서 얘기를 할 텐데 뭐 두 가지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준비를 뭐랄까 시스템이 잘 안 움직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그걸 좀 싫어하는 당선인이 좀 싫어하는 스타일 같기도 해요. 이건 뭐 뒷얘기지만 네. 유세장에 가면은 참모들이 이제 여기는 어느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원고를 넘겨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좀 싫어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 몇 개 주면 그 키워드 몇 개 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걸 선호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집을 나서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고 당에 가가지고도 메시지를 한번 냈잖아요. 막 환호하면서 박수 쳐주는 장면이 그때 나온 건데요. 네. 그때 메시지도 미리 원고나 어떤 걸 가지고 가서 읽었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선거 과정에서 많은 걸 느꼈다, 느끼고 배웠다. 그리고 멋지게 띄워준 이재명 심상정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국민의당과 합당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 그 메시지도 거기서 밝히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장 마지막에 이제 그 메시지를 얘기했는데요. 헌법 정신도 언급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민을 잘 모시겠다.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근데 뭐 메시지 자체는 당선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는 0.73%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찍은 사람과 나를 찍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정의당까지 합하면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이 국민이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표 계산을 해보니까 50% 살짝 넘기더라고요. 네. 당선인이 보통 과반을 넘기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관심거리잖아요. 네. 그래야 국정에 어떤 동력이 예, 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가 과반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협치나 소통, 화합 그리고 지금 의회 일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네네. 172석.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다 사실상 5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다 합친다 하더라도 110석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3석 있으니까 예, 예. 합쳐도 113석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권력 구조 자체도 지금 여소야대 네네. 국면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의식한다면은 자연스럽게 협치나 소통, 의회 존중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론가님과 제가 4시 15분에 한 당 상황실에서 한 얘기는 조금 갸우뚱하는 뉘앙스였는데 이제 이게 3번의 메시지를 당선 이후에 내셨는데 맞아요. 그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4시 50분에 중앙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또 내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조금 통합 강조 쪽으로 약간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역시 기자님께 촉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본 다음에는 저건 일단 당내부 결속을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지지자들을 좀 다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 4시 50분 그걸 보고 나니까 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4시 50분 그 대국민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도를 했다고 하면은 네. 그럴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의도를 했던 예.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실시간으로 제가 지켜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의도했다기보다는 첫 메시지가 그렇게 좀 즉흥에 가까운 예, 메시지가 예.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아마 주변에서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좀 더 그런 메시지를 내실 시간차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네. 메시지에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뀐 거죠. 네,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와닿는 느낌이 예, 달라졌을 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조금 자세를 낮추는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만세 삼창에서 조금 낮췄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언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첫 번째 메시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였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특유의 어떤 어투이기도 해요. 네네네. 근데 이거 사실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네. 볼 때는 대통령의 말은 아주 명확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게 정치인의 네. 말이기도 한데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그런 면에서 좀 추상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두 번째 메시지는 지역, 진영, 계층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다. 네네. 이건 뭔가 다르잖아요. 달라졌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네. 메시지를 냈고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민생 챙기고 어려운 국민들을 따뜻하게 챙기면서 따뜻한 복지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와닿는데요. 네. 초심을 잃지 않겠다. 예. 초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네.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한테, 특히 그렇죠. 대통령 당선인한테. 네. 대통령 뭐 역대 어느 정도도 마찬가지지만 당선인일 때는 굉장히 멋진 말들, 낮은 자세 이런 네. 것들 보여주잖아요. 네. 태도와 말이 다른데요. 당선되고 청와대 일단 들어가고 나면 뭔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격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거리감이 생기고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것저것 막 검토한 끝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걸 실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보도 지금 그 당선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과연 청와대 두고 청와대를 개방하고 청와대를 아이들을 놀이터로 삼아주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이제 말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많이 배웠다고 표현들을 사용했었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 과연 국민들한테 충족할 만한 수준이 되는가,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뭐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모습은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제가 또 지금 이제 당선된 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부족한 점들을 아마 적지 않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정치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소 가서 즉흥적인 연설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발전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그런 거 본인이 아마 느끼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직접. 그래서 물론 국정운영은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젠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깐 나 연습하고 올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변해가는 모습은 발견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심 얘기를 평론가님께서 해주시니까 지난번에 평론가님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신선한 사람을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그 구태로 만들어 놓은 그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가장 신선했던 그 상태를 초심으로 본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계속 지켜주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 검찰총장이었을 시절에 어떤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었는지는 전 잘 몰라요. 저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윤석열 후보가 진짜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진정성이 곧 정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자꾸 나이 먹어가다 보니까요. 또 정치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정치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가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진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심을 어떻게 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진심과 정치적 기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화해하는 것 그리고 정치는 무엇보다도 이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선거 결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논리적 결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 결과라고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지역에서 당락이 결정됐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 지역 구별로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색깔 나눠진 거 보면은 확연하게 눈으로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 아파트 들어서 있는 강남 상구 그리고 그 다른 지역들도 어쩌면 그렇게 한강 흘러가는 대로 딱 이렇게 맞춰져서 지금 국민의힘을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가? 결국은 거기에 있는 뭐 그게 거기에 어떤 이제 그 뭐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집값들이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간 거에 따라서 공시 가격도 올라갔을 테고 종부세도 아마 내는 층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반발 심리가 결국은 정권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연결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 어떤 캠페인으로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욕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욕망을 그걸 뭐 나쁜 욕망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걸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수긍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그건 진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문재인 정부가 그거에 실패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국민의 욕망과 마음 뭐 탐욕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읽어가면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보면 승복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기 전에 승복선언을 한 1시간쯤 전에 했는데 이게 짧았어요. 짧고 굉장히 담백한 말투로 했는데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내용은 되게 밀도 높게 담았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패배했습니다. 오롯이 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이것도 뭐 비유하면 비유한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문자를 어떤 분이 보내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랄까 그분의 얘기로는 뭐 일종의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답장이 왔는데
죄송하다. 고맙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분이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죄송하냐고. 사실 이재명 후보의 패배도 아닌 것처럼 네. 보이는데 네. 어찌 보면 제가 앞서 부동산 말씀드렸지만 집값 급등이나 이런 것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 아니냐. 예.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는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후보는 원래 미안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보가 되어보지 않으면 또 모르는 감정이기도 하겠지만 후보 입장에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본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건 아마 선거 나갔다가 떨어져 보신 분들은 아마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자기의 책임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물론 그 책임을 당연히 감당해야죠. 후보니까. 근데 그렇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전 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의원도 있고 돕지 않았던 의원도 있고 경쟁 후보 진영에 있었던 의원도 있고 그런 의원들이 한동안 팔짱 끼고 관망만 하기도 했었고 패배 책임론에서 그렇죠. 상대방을 지목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선은 항상 대선 끝나고 나면 당이 쪼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 이름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민주당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뭐 지도부 총사퇴하고 했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비대위 체제로 당분간 또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를 또 이달 말에 선출한다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민주당이 10년 동안 비대위 생활을 했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맞습니다. 전문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랬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것인가?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전열을 좀 정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이 오만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제가 국민의 욕망이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해득실로 좀 더 많이 따진 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성찰해보고 반성하는 시간들을 당분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윤 당선인으로서의 첫날을 오늘 맞았습니다. 물론 뭐 오늘 4시 50분에 대국민 인사를 했으니까 오늘 새벽에 당선인으로서의 첫날은 맞은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식 일정은 이제 아침이 밝고 나서 시작했는데 오늘 어떤 뭐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 4시경쯤에 나와서 당에 가서 뭐 당선 인사 겸해서 당원들한테 하고 만나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소를 옮겨서 지지자를 만나가지고 당선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다가 현충원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고요. 현충원 참배할 때 늦어졌죠. 통합과 번영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놨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선거 전 할 때 제가 앞서 이제 얘기하셨던 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신제품을 구제품으로 만들어놨다고 제가 했잖아요. 근데 구제품으로 만들어놨던 과정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안 냈잖아요. 안 냈죠. 계속 심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통합이 아니라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그 구제품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럼으로 인해서 표를 얻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뭐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나왔던 국립현충원에 쓴 방명록 내용을 보면 그건 이제 충분히 고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잘못 썼다면 큰일 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지지하지 않은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뭔가 메시지를 내야 할 필요도 있었을 거고요.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거나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번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선대본 해단식 참여하고 그리고 국회 가가지고 박병석 의장을 만났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당선 인사를 다시 한번 했죠. 정리해서 연설을 했고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선대본 해단식에 참여했고 이게 아마 첫날 공식적인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만났죠. 그리고 그렇죠. 대통령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려야겠는데요. 네네. 국회에서 연설을 했던 거 네. 어찌 보면 그게 제일 다른 거는 공식적인 당선 그렇죠. 인사라고 오늘 보기는 11시 어려워요. 기자회견 얘기로 넘어가 보는 거죠. 네. 그게 공식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대단히 아쉬웠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 11시 기자회견에서 앞서 우리가 4시 15분 얘기했고 4시 50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11시 기자회견 얘기를 하는데 자막 바꿔주세요. 11시 기자회견 얘기로 넘어가면 오늘 새벽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당선인 윤석열 같은 말투였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쓰려는 표현이나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어를 심사숙고해서 쓰는 모습을 지금까지 정치인 윤석열이 보여주지 않았던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말을 고르고 그분의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그 말을 붙이는 거, 부연 설명을 하는 거. 네네. 그런 것도 없이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답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무게감이 느껴졌다고 저는 봤거든요. 이건 연설을 하는 거였으니까 일종의 당선 인사였지만 네. 일종의 연설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연설문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뭐 수정도 하고 가필도 했겠지만 그 원고는 누군가 또 만들었을 거예요. 참모가. 그러니까 훨씬 더 정제된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아쉬웠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처음에 그 시작을 이렇게 해요.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 진짜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정의에 대한 얘기,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국민이 이제 키운 후보라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 쭉 얘기하고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일 좋을 뻔했다. 그 뒤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쭉 얘기가 이어져요. 성장 얘기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디지털 민주주의, 복지, 노동 너무 많아요. 메시지가. 이거는요. 취임 연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많은 메시지를 이런 자리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메시지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기자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기자가 이거 이런 비전 밝히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그만큼 고민이 숙성되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욕을 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메시지는 가급적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당선 인사 겸 하는 연설이었다고 하면은 정말 감사, 통합, 화합, 소통, 의회 존중 여기까지만 나가도 다시 되풀이해도 괜찮은 거를 국정 비전까지 다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그럼 뭐하러 인수위 둡니까? 그러니까 국정 비전까지 넣다 보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느낌이 들고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거는 일종의 조급함일 수도 있어요.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이걸 가가지고 이걸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급함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과거 우리 정부 여러 정부들 거쳐가면서 보셨잖아요. 한 20년 동안 보셨잖아요. 인수위 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서 인수위 때부터 별별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과속하는 거예요. 과속하고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더 과속합니다. 과속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 거는 싹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는 다행히 이어받을 거 있으면 이어받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지만 다 엎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 엎다가 보면은 나중에 가서 내게 없어져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저도 뭐 90년대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위험의 단초가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임팩트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주로 생각하신 거고 저는 이제 태도와 말투를 주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조금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근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다 해버리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기도 하고 이미 그때부터 스텝이 꼬여가지고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도 되니까
꼭꼭 눌러서 하나하나씩 네. 해나가도 네, 된다. 네. 아직 인수위도 안 만들었고 인수위원장도 선임 안 했고 뭐 인수위원장은 뭐 안철수 대표가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 나오고 네. 아직 비서체계도 안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국정의 비전을 너무 줄줄줄줄 그렇죠. 얘기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였다. 근데 그만큼 소화가 다 돼서 0선이 아니라 한 3선 뭐 국회의원 네. 경험도 있고 네. 정치 경험도 있고 그럼 모르겠는데 검찰총장에서 바로 직행해서 1년 만에 대통령 당선이신 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숙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앞서가다 보면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천천히 가시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어제 7시 반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뭐 출구조사가 딱 7시 반에 나왔을 때부터 오히려 이길 것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국민의힘에서는 탄식이 나왔고 침울했고요. 질 것으로 예측됐던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과정 내내 초박빙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제 출구조사 그 숫자 정말 초박빙이었거든요. 놀라울 만큼. 딱 보고 어떠셨습니까? 그 정도로 초박빙일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손에 네.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네네네네. 하면 된다고. 바람의 방향을. 네. 네. 근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0.73%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초박빙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근데 이 정치인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세를 타고 가고 또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여심들이 굉장히 바뀌어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기도 했고요. 네. 2030 여심이 이번에 결국은 당락을 가를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은 뭐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했으니까 그렇게 초박빙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우리 그렇잖아요. 한번 속도가 붙어서 탄력을 네. 받으면은 그 탄력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떨어지는 거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축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기세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진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갤럽의 법칙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35대 35였다. 네. 한 달 전에 35대 35로 똑같이 딱 붙어 있는 네. 결과, 갤럽도 예측 못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네네. 있었고,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는 선거야.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은 얘기했을 때 저는 정당 지지율이 딱 붙었어요. 네네네. 그 얘기하셨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는 게 이게 네. 진짜 필요한 거, 이걸 보면은 되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다 맞췄는데 제 능력의 한계는 그 마지막 0.73% 플러스 0.73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에서 딱 갈리신 거군요. 네, 네. 그걸 제가 예측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표 초반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12시 반쯤에 두 후보가 똑같이 딱 붙더니 48.3%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해서 결국에 이제 최종 결과까지 그 폭을 계속 끌고 갔는데 이게 이런 식의 이 그래프가 그 투표함 개봉 순서하고 확실히 연관이 좀 돼 있었겠죠,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네.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봉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을 열기 시작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기 시작했었고 네. 본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격차가 줄어들다가 네. 한 12시 반 조금 안 돼서였을까요? 그때부터 딱 붙고 네네. 그다음에 뒤집어져서 네네. 그 격차가 0.8%포인트까지 정도 네. 한때는 1%포인트까지 네네. 벌어졌다가 조금 줄어드는 듯 하더니 계속 그게 그게 유지가. 그대로 이렇게 네네. 유지되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당선 확실히 한 새벽 4시 조금 네, 안 돼서 맞습니다. 나왔던 것으로 제가 맞습니다.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렇지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봐 떨어질 줄 알았어 말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분석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은 한편으로 하지만 네. 진 거는 진 거고 이긴 거는 이긴 거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분석하는 작업을 해봐야 될 거다. 네. 각 진영에서도. 네. 근데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전 대선 때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였을 때에는 왼쪽은 서쪽은 파란색, 네. 오른쪽은 빨간색. 네. 보통은 그렇게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만 파란색, 그리고 대전 충청 네. 지역에는 세종만 하나 이렇게 똑 들어가는 네. 점처럼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호남, 제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이제 서울에서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네. 해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4만 7천 표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근데 강남 3구 합치면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서초하고 강남 두 곳만 합쳐도 21만 표가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21만 표를 네. 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한두 곳만 더 졌어도 지금 이 격차가 나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뭐 서초 강남은 상수였으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 그 민심을 보듬거나 이런 작업들을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능력 그 후보의 능력으로 그게 다 됐을까 하는 생각이 네. 가장 근본적으로 있고요.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막판에 선거 캠페인을 좀 잘못한 측면 이런 게 있었다고 보이고 충남은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예, 충남의 아들이다, 네. 충청의 아들이라는 네,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반영이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마지막에 사실은 제일 관심이 됐던 게 인천이었어요. 네. 인천이 바로미터라는 얘기를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많이 안 쏠리는 네. 거죠. 근데 인천에서 처음에 출구조사했을 때는 격차가 조금 나는 것처럼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격차가 조금 벌어지거나 이렇게 했더라면은 서울에서 만회를 못했던 표가 인천에서 만회할 수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일부는 있었는데 네. 인천에서도 거의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뒤집을 만한 동력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 결과를 보면 당선인의 득표율이 48.56%입니다. 아까 앞서서도 뭐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한 그 지지율이 50%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아주 뭐 박하게 얘기하면 국민 절반의 대통령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뭐 일각에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은 아니고요. 네. 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근데 그렇다면 이 결과를 국민 절반이 뽑아줬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절반의 대통령이라는 이 결과를 윤 당선인이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네. 오늘 윤 당선인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초심이라는 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지지자들을 더 의식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뭐 나를 뽑아줬으니까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용인받은 거고 네. 허락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해도 괜찮아. 네. 이런 얘기도 흔히 정치인 입에서 네, 나오잖아요. 물론 뭐 과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내가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는 물론 선출직이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정치인은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국민을 어떻게 네. 설득할 거냐. 네. 그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설득은 안 하고 난 이미 선출됐으니까 모든 걸 난 권능을 부여받은 것처럼 네. 행동하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게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헌법 1조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헌법하고 법률 다 우리나라 거 통틀어가지고 네. 권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아, 대한민국의 거기 1조에 나옵니까? 그게?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네.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고요.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거든요.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사하는 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조금씩 갖고 있다고 하면은 네. 그 국민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나눠주는 건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는 권한이에요.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네.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은 그 행사할 수 권력을 있는. 행사하는 네. 걸 권한이라고 네네. 하거든요. 제한된 권력을 예.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위임해 주는 것을 내가 모든 권능을 부여받은 것처럼 하는 거,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네.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떤 정부나 다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요. 아닐까 싶고요. 네. 48.56의 선택으로 100%의 권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51% 나머지 국민들의
그 권력을 의식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이제 선거할 때 네.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상대편 가치를 갖고 오는 예. 걸 하잖아요. 네네. 경제 그렇죠. 민주화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네. 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비록 막판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진정성이 떨어지고 정치 쇼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다당제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결선 투표제 얘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다 갖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정치의 바닥 자체를 바꾸겠다고 예.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편이 갖고 있는 거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 이렇게 상대편이 갖고 있는 가치를 내 걸로 끌어들일 때 그 지지자들이 내 지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안철수 전 후보진,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당하고 합당하는 과정도 그것의 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일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편의 가치를 갖고 오고 정책을 수용하고 공약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내는 네. 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지받은 것보다 조금 더 지평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용이다 뭐 이런 단어를 오늘도 실용이란 네. 단어를 제가 한 번인가 어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쓴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좋은 거 있으면은 네. 그거 갖고 오겠다. 그러면은 그것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도 그렇죠. 같이 네.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지금은 표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권력을 받은 그만큼 크기지만 그 지지를 더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권력의 크기도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상식적인 얘기일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다음에 여쭤볼 질문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니까 세대 젠더 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부각이 돼 있는 게 개표 결과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 대안이나 이런 네. 것들 제시하지 않았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부인했어요. 네. 그동안에 이른바 평가를 이준석 한 적 없다. 대표가 네. 뭐 남녀 갈라치기 한다, 뭐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네.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평등은 없다고 얘기한다던가,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를 뭐 방해해서 출산을 그건 선거 과정에 얘기했죠.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태도들은 아마 제가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적 없어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실망이었고요. 인정하는 가운데 뭔가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선거 결과로 보여줬던 거는요. 저는 이준석 대표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싫어서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 찍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2명 중에 1명을 선택받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더 싫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상대편이 누군가는 박탈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성별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이거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있는가.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인권 격차가 제일 벌어지는 그런 국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남녀 간에 뭐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평등, 요즘에 장남이라고 뭐 이렇게 막 장남이야 뭐 이러면서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는 문화적으로는 뭐 그런 불평등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또 군대 다녀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대적 손해감이나 박탈감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사람들 간의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문화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안을 찾는 작업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군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산점으로 해서 취업에 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거기에 가가지고 진짜 200만 원 월급 군 올려준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보상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수기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선거 때 그냥 이 표시면 냈고 저거는 뭐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득표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존재하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거기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될 타이밍이 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네. 자중해야 되고요. 네. 제가 볼 땐 자중해야 되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비록 선거 과정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네. 전략을 일부 구사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당선인이니까요. 네.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예. 있는 현상을 자꾸 외면하지 네. 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들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제가 9번, 10번은 넘어가고 11번을 볼까요? 자, 사실 당선되는 것 자체보다 앞으로 5년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제 됐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국정 운영에서 어떤 거에 가장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수위 과정, 인수위 잘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땐 자기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네. 올리시네요. 제가 이렇게 예. 얘기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얘기 안 해? 왜 비판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디나 사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화려하게 출발하는데요. 네. 나중에 과제를 정리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땐 잘 안 돼요. 네. 근데 비판할 땐 되게 쉽게 비판 그렇죠.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야당이었을 때 그렇게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감정 같은 것들이 국민의힘은 또 남아 있었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되갚아줄 거야 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답은 아주 쉬워요. 내가 야당일 때 비판했던 거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안 하면 되는 건데 더 그게 하는 경우가 안 돼요.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장지원 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을 시킨다. 아니 왜 그러면 윤핵관 시킵니까? 이건 코드 인사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지. 음.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전에 휘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네. 그럼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네. 설득력 있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집권하는 세력이 자기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산하기관장이나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다른 예. 국가에서도 그런데 예.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네. 비판해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 정부 때도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네.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예. 벌써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권성동 의원은 뭐 법무부 장관으로 가니 안 가니 네.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경제부총리니 아니니 네. 국회의원들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민주당 집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원 배지 단 국회의원들이 다 장관 같다고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근데 이거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적 정치 풍토나 문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거 가지고 막 악착같이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 그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해주는 그런 좀 너른 품을 보여주면 어느 누구 우리 이제 군에 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맞았으니까 내가 고참되면 또 때려주고 약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다수당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모습 보여주고 정치 개혁 얘기해왔으니까 정치 교체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거였으니까 뭐 개헌 추진도 좋고요. 선거제도 개편도 좋고 그런 거 먼저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무조건 하지 말고 다른 뭐 정의당도 같이 넣고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거기에 같이 좀 참여해도 좋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서 좀 바꾸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발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꼭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겠다. 나중에 5년 뒤에 제가 똑같은 얘기 또 어떻게 이 자리가 또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석에서라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할지가 보시냐고? 제가 제 미래의 모습이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절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지금 하신 말씀하고도 이것도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이 이 협치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저변을 넓혀가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더 필요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 뭐 평론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정치 참여 선언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입니다. 검찰총장에서 직행한 사람이고 뭐 아무리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정치, 뭐 국정운영 이런 거에 완전히 신인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돌파할 방법이 뭘까요? 앞에 얘기하신 거랑 연관이 됩니다. 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낸 메시지 보면 알잖아요. 네. 겸손하고 네. 많이 배웠고 국민들만 보고 가겠다고 얘기한다거나 그거 초심 네. 잃지 않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이번 선거 내내 국민의힘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 1월 5일 날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본으로 가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사실 내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이 정비된 거예요. 예, 예. 그거 더 끌고 갔었으면 국민의힘은 네. 100점 100패 했을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준석 대표의 치기 어린 행동, 단순히 거기서부터 나온 거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말했던 게 정치와 골프의 공통점 얘기하잖아요. 고개 들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오랜 검사 생활 동안에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예. 생각해요. 예. 항상 갑이었잖아요. 네. 내 앞에는 항상 죄인이 있었으니까 네. 항상 윽박질러도 되는 거고. 그리고 검찰의 독특한 어떤 조직 문화나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걸 정치권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된다. 네, 네. 그게 지금까지 대선 기간 동안에 일정하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앞서 코드 인사 불가피한 측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그걸 본인의 스타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런 거에서 시간이 예.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만 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한 30초 정도를 정리해 주시죠. 검찰총장 임명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법무부 장관 어떻게 임명할 건가. 네. 본인이 그 직전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지금 모두가 그 부분을 주목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대통령 당선인이 정해졌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국민이 바라는 모든 거를 마음을 잘 읽으셔서 현명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